오늘이 11월 9일이고요. 이거 대본을 준비하는 게 낮입니다. 근데 아직 중간 선거가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 하원은 그림처럼 이렇게 공화당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이게 빨간색이 공화당이에요. 근데 이제 상원은 예상과 좀 다르게 공화당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그렇습니다. 박빙이에요. 여기에 있는 요 회색 부분들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그럼 공화당이 많은 석을 차지하는 거고, 파란색으로 바뀌면 이제 민주당이 많은 석을 차지하는 거겠죠. 요게 상원은 한 일주일 정도 걸려야지 좀 확실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보면은 중간 선거날 하원은 공화가 유력하고 상원은 초박빙이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중간 선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중간 선거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드리면, 연방의 상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는 100명 중에 3분의 1만 이번 중간 선거에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요번에는 35명을 다시 선출합니다.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중간선거에서 다시 선출하고요. 435명이 선출됩니다. 대통령 임기 2년 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그동안 정책을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좋은 결정을 내렸느냐, 이게 평가받는 시간인데, 현재까지는 연방 하원에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 그래서 하원에 민주당이 다수였고 연방 상원에는 5대5였어요.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상원 하원 모두 민주당이었는데, 자,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졌죠? 일단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참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됐어요.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탈레반과 테러와의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2001년부터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끌어왔다가 2021년 8월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을 결정을 했고요. 너무나 좀 급작스럽게 철군을 하다 보니까 탈레반이 막 쳐들어오는 바람에 다수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희생을 했던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정치적인 비판이 좀 직면을 했었고요. 특히 바이드노믹스가 컸었죠. 공화당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밀고 나가서 코로나 지원금을 막 뿌려줬고요. 친환경, 에너지, 교통, 수송 지출 확대, 정부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죠. 법인세, 소득세율 인상으로 재원 마련하겠다 했는데 이런 것도 잘 안 됐고, 그런 와중에 코로나19로 공급망 차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그리고 이제 곡물 가격 급등하면서 여기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졌죠. 그래서 임기 초반에 바이든 지지율은 거의 한 50% 정도였는데 올해 5월엔 26%까지 떨어졌다가 요번에 11월이죠. 지금 3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상원이든 하원이든 패배가 확실하다, 이런 흐름이 있었죠. 특히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즉 인플레이션의 증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이든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지율이 낮아진다 보면 되는데, 중간에 한번 반격을 했었어요. 민주당이 낙태의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을 폐기하는, 즉 로 대 웨이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미국 여성들의 낙태권이 보장됐었는데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바람에 이 진보 진영에서 한번 결집이 일어났죠.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트럼프 형이 기밀 문서를 막 집에 가져가고 세금을 탈루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제 또 반 트럼프 유권자들이 또 결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쨌든 일단은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대결집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래서 뭔가 조금씩 좋아지나 싶더니 역시나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니까 허당입니다. 당장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의 결과는 하원은 거의 공화당, 상원도 지금 박빙이긴 한데 공화당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 이런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어요.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하원은 굉장히 유력하잖아요. 상원이 바뀌든 안 바뀌든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 백지 수표 안 된다, 이 얘기가 있는데, 이게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의원 원내대표의 입장이에요.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오는데 백지 수표를 보내준다, 우크라이나를 무조건 지원해준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초당적인 게 있습니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은 확실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초당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 요거는 일단 중국 견제, 요겁니다. 어쩔 수 없이 블록 경제 있죠. 이게 활성화될 거고, 중국에 대한 압박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니까 그거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가야 그나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남은 임기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약간 레임덕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중국 견제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이슈를 만들어내고 또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구나 하는 걸 보여주겠죠.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상원 하원 이렇게 의회에서 어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들, 이런 것들 다 갈아엎을 가능성이 커지죠. 만약에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돼서 바이든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정책에 반하는 이런 의회의 결정이 올라오면 바이든은 그거에 거부권밖에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즉 소극적으로 뭔가 하지도 못하고 정책도 제대로 못 펼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당장에 닥쳐올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에요. 자, 이게 대체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킬지 한번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국가든 정부는 세금을 걷습니다. 이거는 세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정책에 활용하는 거는 세출이라고 하죠. 뭐 기본적인 원리는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써라 이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세입만 가지고 세출을 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세출은 세입에다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세출을 쓰는 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무부에서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즉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제한을 두고 있어요. 너무 무분별하게 돈을 많이 빌리는 거, 이런 걸 제한하기 위해서인데, 만약에 미국 정부의 이 부채가 한도에 다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상하원에서 한도를 상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즉 국채를 더 찍어낼 수 있게 상향을 해주거나 아니면 유예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한 없이 일단 유예되는 기간 동안은 막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민주당과 공화당의 부채 한도가 협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되는 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지연되는 기간이 한두 달 지속된다 그러면 미국 공무원, 군인, 사회보장, 뭐 재향군인 수당 뭐 이런 거 다 지급이 중단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을 하게 되죠. 즉 아주 기초적인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것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쉬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채 등급이 하향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지금 뭐 이 얘기만 들어서는 실감이 안 나겠지만 이 그림을 보면은 아, 이게 진짜 큰 문제겠구나 생각이 들 텐데, 이게 미국 정부 부채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31.3조 달러가 이게 이제 미국의 정부가 가진 부채예요. 그런데 부채 한도는 얼마냐? 31.4조 달러가 부채 한도입니다. 이게 0.1조 달러만 오버되면 당연히 올해 넘어가겠죠. 내년에는 무조건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공화당에서 이걸 더 늘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치적인 협상의 카드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 협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부채 한도 협상 카드를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을 늘리는 걸 승인해 줄 테니까 너네도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는 걸 줘라,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추가 재정 지출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얻어낸 부채 한도인데 꼭 필요한 데만 써야 되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 무상보육, 무상교육, 유급휴가 이런 사회 지출, 이런 보장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이제 공약으로 냈었는데, 이건 사실상 조금 어렵겠죠. 왜냐면 정부가 써야 될 돈이 많으니까 재정 지출을 여기에다 쓰기는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주식 투자자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생겨요. 일단 부채 한도 협상 문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물론 올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당장 내년에 협상을 하게 될 테니까 내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 자체가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게 기본 방향이죠. 작은 정부. 아니 민주당은 그 반대로 재정 지출을 좀 늘리는 거고요. 어떤 일이 생겼냐, 2011년 7월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지연이 됐어요. 오바마 정부에서 지연이 됐었는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유럽발 부채 위기 뭐 이래가지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그런 충격을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서머스죠, 이분이 금융위기가 다시 온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즉 주식시장이 굉장히 패닉에 빠지고 크게 하락했었다 이거예요. 보통의 일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의회에서 부채 한도 협상을 빨리 늘려줘가지고 승인해줘야 되는데 이걸 지연시킵니다. 합의가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빠집니다. 미 정부가 디폴트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아 그러면 이게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러는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렇게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투심이 흔들리니까 당연히 주식은 더 빠지고, 대통령은 열심히 의회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월급을 못 지급해주니까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미국의 국채 등급이 하향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결국에는 협상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만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데, 문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 체력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하반기 여기 S&P 500도 그렇고 다우 산업지수도 그렇고 조금의 반등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게 이제 하반기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개별적인 종목 장세라는 거죠. 어떤 종목은 반등을 많이 하는데 어떤 종목은 전혀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수익이 나 있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원금 다시 왔다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또 꽤 많은 분들은 반등을 도저히 안 하고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개별 종목 장세 반등이 나와줘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는 둔화 단계로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침체로 실물 경제가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 문제, 이런 것들, 이런 작은 문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의를 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큰 흐름에서 반등시마다 주식의 비중을 줄여나가야 된다. 그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해둘 필요가 있겠고, 또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부채 한도 협상, 요거에도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오늘은 중간선거와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